안녕하세요. 컴퓨터로 글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괴산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를 여자라고 칭하는 게 어째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네요. 일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살아와서 그러겠죠? 여기 올라온 사연을 들어보니 다들 인생살이가 파란만장들 하더군요. 저의 아들 나이와 같은 또래의 여성분들의 파란만장한 삶, 아니면 저와 같은 나이대의 여성분들의 우여곡절 많은 삶까지 제가 감히 견주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인연을 끊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면서 인연을 끊게 되었죠. 남편은 아들아이가 가난쟁이일 때 세상을 떠나서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쳐서 키운 아들이었는데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이 끊어지기는 하더군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며느리가 못돼 먹은 거냐라고 묻던데 글쎄요. 그게 오로지 며느리의 잘못일까 싶습니다. 아들아이 역시 며느리와 같은 마음이었으니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되었겠죠? 제가 어떻게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슬기가 현철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그냥 대학교 때부터 친구여서 친하게 지내겠거니 했는데 참 사람 일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그나저나 제가 듣기로는 남편분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지금 괴산에서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서울에 계시다가 괴산으로 내려가신 건가? 요즘 귀농이니 귀촌이니 다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남편이 우리 현철이 갓난쟁이일 때 일찍 세상을 떠나서요. 그래도 제가 우리 현철이 아빠 없이 큰 자식이라고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일부러 더 엄하게 키우고 공부를 더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이 녀석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자 위할 줄도 아는 녀석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 그리고 원래부터 괴산에 쭉 살았어요. 애아빠랑도 고향에서 만나서 결혼했고요. 혼자 산다고 해도 저 혼자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 만큼 기력도 좋고 웬만큼 돈도 벌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애들한테 제가 나 좀 모시고 살아라 하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머, 아유,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래요. 뭐 솔직히 말해서 요즘 100세 시대니 뭐니 하는데 그걸로 따지면 사돈이나 제 나이가 청춘 아니겠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나 모시고 살아라 할 생각 없어요. 아니 그나저나 계속 농사를 짓고 사신 거예요? 아니 제가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와서요. 농사 짓는 사람은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이라 아우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여자 혼자 농사 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저 잠시 실례 좀. 슬기야, 엄마가 옷 뒤에 매무새가 영 불편하네? 엄마랑 같이 좀 나가자. 우리 심서방이랑 사돈 앞에서 옷 정리를 할 순 없잖니. 그럼 잠시 실례 좀 할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아들아이를 결혼시키면서부터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저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게 아들아이가 결혼할 때 약점처럼 보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홀어머니. 홀어머니라는 그 말이 사돈댁이나 며느리가 아이한테는 참 부담이 왔나 봅니다. 상견례 내내 혼자 사시는 거냐라는 말을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묻는지 알 것 같아 애들한테 나 모시라고 말할 생각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사돈이 될 그 여자는 제가 시골에서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아왔다는 말을 듣는 그 순간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느낄 만큼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다 말다
며느리가 될 그 아이를 데리고 잠시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옷 지퍼가 잘못되었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는데 일부러 그런 건지 뭔지 모녀가 문을 닫고 나가고 복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안으로 들려왔어요. 야, 너는 엄마한테 제대로 말을 해줬어야지. 아니, 현철이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정말. 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면 하객으로 오는 사람들도 죄다 촌사람일 텐데. 뭐, 교회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엄마가 뭐라고 말해야 하겠니? 아휴, 교양 떨어져서 정말. 에이, 엄마.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자주 보지도 못해. 저 사람 엄마가 농사를 짓든 뭐라든 저 사람이랑 나랑만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지. 엄마 심서방 처음 봤을 때부터 뭐라고 했었어? 나한테 그랬었잖아. 대학교 때 처음 봤을 때 뭘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저런 애랑 붙어 다니라고. 봤을 때 촌티 안 나잖아. 그리고 결혼식장에서야 하객들끼리 잠깐 보는 건데. 교회 사람들이 뭐 수준 떨어지게 뭐네 하겠어? 어쨌든 엄마 티내지 마. 알겠지? 표정 관리 좀 해, 표정 관리 좀. 저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데 두 모녀의 발자국 소리도 멀어지고 말소리도 멀어졌지만 사람들이 나눈 그 짧은 대화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들었다면 아들 녀석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아들아이는 그저 저를 보며 멋쩍게 웃은 뒤 제 손을 한번 토닥여 주었어요. 그냥 넘어가라는 뜻이었겠죠. 왜 부모는 항상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해주고도 미안하고 늘 죄 지은 것 같고 며느리가 된 그 아이의 엄마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 아들은 예뻐하니 다행이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결혼하고 몇 번이나 보겠나 그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그냥 못 들은 척 잊자 하고 애써 넘겼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될 그 아이와 사돈이 들어왔죠. 애써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모르겠다. 내가 네 기분까지 맞춰야 하냐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아들 장모 될 사람인데 잘 지내야지. 제 마음 안에서 이 생각 저 생각에 서로 난리였어요. 무슨 말하는지도 모른 채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 집 얘기가 나와서 그건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남자가 집을 해가는 게 맞잖아요. 저희 남편이 우리 현철이 장가갈 때 꼭 아비가 해줬다고 얘기해달라면서 애 앞으로 남겨둔 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걸로 애들 결혼 선물해 주려고요. 이거 너희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그러니 잘 살아야 해. 어머머, 사돈이 굉장히 사리가 밝으시네요. 맞아요. 요즘 사람들 뭐 세상이 바뀌었으니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집을 구하겠다. 월세로 쳐도 된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막상 살아보라고 해봐요. 빚으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월세는 다 나가는 돈인데 그렇게 살다가 언제 돈 모아서 애 낳고 집 사고 하겠냐고요. 아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했는데 이렇게 사돈이 먼저 말을 꺼내주시니까 제가 마음이 편하네요. 집 해주시는 것만큼 저도 우리 심서방이랑 슬기 새 집에서 새 가구로 잘 살라고 좋은 거 혼수해서 보낼게요. 아유,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 사돈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렇죠.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 현철이가 아이로 보여서요. 결혼하고 자식 낳아봐야 철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자식 낳기 전까지는 제가 명의로 해놓으려고요. 애들 집 제 명의로 해두겠습니다. 뭐 명의만 제 이름이지 뭐 사는 건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애들 앞으로 집까지 있으면 사돈 말대로 돈 모아야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괜찮지, 슬기야? 괜찮지, 아들? 아유, 뭐 어차피 애들 집 사주시는 거 그냥 명의도 애들 앞으로 아유, 뭐 그래요. 애들 앞으로 집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나갈 텐데 너희들 자식 낳기 전까지 열심히 돈 모아도 사부인이 너희들 돈 모으라고 세금도 다 내주신대잖아. 아유, 사돈 아무튼 저희 잘 지내봐요.
집 얘기를 꺼내고 나니까 사돈이 될 여자며 며느리가 될 그 아이, 그리고 제 아들 녀석까지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마와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나중에 우리 아들이 자라면 꼭 아비가 해줬다고 말해달라면서 아들 앞으로 돈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에게 남겨준 그 동네에 전 절대로 단 한 번도 건드린 적 없었어요. 아들 녀석에게도 일부러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남편이나 저나 그 누구도 돈을 헤프게 쓰는 성격들이 아니었는데 아들 녀석은 어릴 적부터 돈을 물수도 써댔어요. 그런 아들 녀석을 알았기에 그 돈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신혼집 해주면서도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두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하건 말건 그저 자기들 앞에 새 집이 생긴다는 사실에 신이 났었나 봐요. 아들 녀석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좋아하라는 모습을 보니 조금 전에 있었던 서운한 마음도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며느리는 제게 살갑게 잘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저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살가웠죠. 그것도 제가 당시에는 몰랐네요. 아들 내외와 인연을 끊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이고, 현철이 엄마 며느리 잘 됐네. 서울에서 여기가 어디라고 매일 주말마다 와서 일을 거들어? 아이고, 좋겠다, 좋겠어. 현철이 색시, 주변에 고운 친구들 없어? 우리 현철이 색시처럼 참하고 착하면 좋겠는데. 에이라이, 주책이야.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어디 흔한 줄 알아? 얘 슬기야, 너 저 아줌마 말 듣지 말어. 어디서 우리 며느리를 넘보고 있어. 돌아오면 경민이한테도 서울로 가서 일하라고 해. 어머, 저 옆편네 봐봐. 봐봐, 며느리 아주 어깨가 하늘로 솟네. 솟아. 현철아, 경민이 좀 챙겨봐. 너만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가지 말고. 아유, 부럽다, 부러워. 아들 녀석과 며느리가 될 아이는 상견례 이후에도 매주 주말마다 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농사 짓는 걸 도왔죠. 제가 이래저래 농사한다고 판 버려놓은 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었죠. 농번기 때는 다른 집들도 다들 바빠서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될 아이가 함께 와서 옆에 있어주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무뚝뚝한 아들만 키우다가 제잘제잘 말도 많이 하고 애교도 많은 며느리를 만나니 이래서 딸 가진 부모가 좋은 건가 싶었네요. 어머니 있잖아요. 저거 저 사람한테 이왕이면 좀 높은 층으로 집 알아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돈 더 많이 든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왕이면 높은 층이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집 팔 때 생각해도 저층보다는 고층에서 집값도 많이 나가잖아요. 돈이 혹시 부족하면 제가 엄마한테 말해보든가 아니면 뭐 제가 대충 해도 더 받죠 뭐. 그래, 나중에 팔 거 생각하면 고충이 낫기는 하지. 그래서 돈이 얼마나 부족한 건데. 너희 시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현철이 집 해주라고 한 건데 부족하면 내가 더 보태는 게 낫지. 그거를 왜 사돈한테 말하고 너희가 대출받아? 내가 보태줄 테니까 너희 하고 싶은 집으로 해라. 정말요? 어떡해. 저 너무 좋아요. 역시 어머니. 제가 이래서 저 사람보다 어머니랑 말하는 게 더 좋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제가 서울 올라가자마자 집 보고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거 반 이상 일하고 갈게요. 아이고, 됐어. 허리 아파서 못 써. 적당히 하고 저녁 먹고 얼른 쉬어. 평일에도 내내 일하는 애들이 주말까지 시골 와서는 웬 고생이야. 에이, 어머니 뵈러오는 건데 뭐가 고생이에요. 전날도 그랬어요. 구하고 싶은 집이 있는데 고충이다 보니 집값이 더 나간다. 돈을 더 보태달라. 그 말을 하려고 괴산까지 내려온 것이었죠. 얼마나 영악한 줄 몰라요. 살살 웃으면서 어머니, 어머니, 코맹맹이 소리까지 내면서 온갖 애교를 다 부립니다. 그래, 이왕에 사는 거 너희 마음에 드는 집에 살아라는 마음으로 제가 돈을 더 보태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아 죽겠다면서 펄쩍펄쩍 뛰어오르더라고요. 자식이랑 며느리가 기뻐하니까 제가 다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족이 되어 가나 보다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길게 가지 못했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며느리가 들어오질 않길래 대체 어디 갔나 하고 집을 한 바퀴 돌았죠. 가만히 들어보니 뒷마당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몰라. 뭐가 이렇게 힘든 건지. 냄새는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냄새는 나지 않는 일도 끝도 없지.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일할 줄은 몰랐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돈만 아니면 절대 안 하지. 너 나 몰라서 그래? 다 돈이 걸려 있으니까 싫어도 좋은 척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어른의 삶이다. 이중인격은 무슨, 야, 너도 내 생각 돼봐. 사람이 돈 외면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렇게 참하고 순해 보이던 그 아이가 한 손에는 담배를 손에 쥔 채 뻑뻑 피해대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참, 사람 겪어봐야 안다고들 하더니만 그래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싶었죠. 굳이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 아이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어, 어머니, 그게요? 저 결혼식하고 나서는 담배 바로 끊을 거예요. 안 그래도 담배 바로 끊으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결혼하면 진짜 바로 끊을 거예요. 약속할 수 있어요, 어머니. 현철이는 저 담배 피는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현철이한테는 비밀로 좀. 그래, 담배 피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 친구랑 통화한 거니? 아이고, 나는 네가 여기 오는 게 그렇게까지 싫을 줄은 몰랐다. 굳이 싫은 걸 뭐하러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 미안하다. 어디서 꽃향기라도 나는 거름이 있으면 내가 갖다 놨을 텐데 아직 대한민국에는 꽃향기 나는 거름은 없나 보다. 아이고, 내가 너한테 뭐 얼마나 큰 돈을 준다고 했길래 네가 그렇게 싫은데도 와서 일을 하는 거냐? 뭐 얼마가 필요했길래 나한테 와서 그 싫은 거름 냄새 맡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냐고? 대답을 해. 어머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오는 게 싫기는 왜 싫어요. 괴산해서 일하는 게 싫다고 한 게 아니라 저기 동물병원 나가는 거요. 그거 싫다고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일이면 또 출근해야 하는데 동물병원 가서 일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거지. 아이, 제가 어머니한테 오는 게 싫기는 왜 싫어요. 저 정말 서운해요, 어머니. 저를 그렇게밖에 안 보신 거예요? 어머니,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친구한테 다시 전화 걸어서 무슨 얘기 했는지 말해달라고 할게요. 어머니, 정말 오해하신 거예요. 네? 이게 딱 집어서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며느리가 될 아이가 불평을 토로하면서 단 한 번도 시댁이라던가 괴산이라는 말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에 주어가 없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곳 시골에 오기 싫다고 한 건지 자기 말 그대로 동물병원에 출근하기 싫다고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담배까지 피우고 앉아 있었으니 아들아이가 읍내로 심부름 가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그 아이는 오해라고 정말 아니라면서 저를 붙잡고 울고불고 그렇게까지 우는데 더군다나 내가 뭘 확실히 들은 것도 아니었기에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라도 제가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저는 아들아이의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아이가 결혼하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들어온 듯 했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말입니다. 아이고, 정말이야? 정말?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정말. 어떡해. 애기는 괜찮다니? 건강하대? 아이고, 장하다. 슬기가 앞으로 정말 힘들 거야. 여자들 임신하면 몸도 무겁고 괜히 울적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는 네가 슬기한테 잘해야 해, 응?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니?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네, 다름 아닌 아들내외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이곳 썰TV 구독자분들 중에도 손주 손녀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정말이지 이것이야말로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이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내 눈에는 아이처럼 보이는 내 자식이 자기 자식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인지, 내 아이를 가졌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과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낳으면 내가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들 장모 되는 사람이 이래저래 몸이 약해서 손주가 태어나도 돌봐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요즘 뭐 아동학대다 뭐다 말들이 많아서 솔직히 남한테 귀하디 귀한 내 손주를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리고 제 아들 녀석은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엄마도 힘드셔서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부탁을 드려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저 어머니, 그러면요. 차라리 시터 구해주시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제가 아기 낳은 친구들 통해서 괜찮은 시터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어서 그런지 가격이 조금 비싸서. 어머니, 직접 와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저 그냥 시터 한 번만 구해주세요. 네? 그래, 엄마. 엄마 괜히 괴산해서 여기 온다고 짐 싸들고 왔다가 내려갔다 하면 엄마도 피곤하고 우리도 신경 쓰이고, 그리고 엄마가 와서 일하고 계시는데 슬기가 어떻게 편하게 쉬겠어? 저 사람 말대로 엄마가 와서 아이 봐주는 대신에 베이비시터나 구해줘. 맞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너무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이 사람이랑 저랑 아이 낳을 거니까 철든 거 맞죠? 왜 어머님이 상견례 때 그러셨잖아요. 철 좀 들고 해야 집 명의 이 사람 앞으로 해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 태어나면 저희 집 이제 이 사람 명의로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 꼭 지키셔야 해요. 베이비시터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을 좀 덜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집에 며칠 몇 달씩이나 머물면서 아이를 봐준다고 한다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며느리랑 애가 한다는 소리가 아이 낳게 되면은 그때는 꼭 집 명의를 아들 이름 앞으로 해달라고 제게 아주 말뚝을 박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몸 잘 챙겨서 건강하게 아이 잘 낳으라고요. 아이 낳고 몸 안 상하게 하면 지금부터 몸 잘 챙겨야 한다고 말입니다. 코로나가 있기도 했고 거리도 있어서 이제 제가 찾아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도 굳이 애들 불편하게 찾아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아들 내외를 본 건, 그리고 손주도 함께 본 건 출산을 하고도 1년이 지난 저희 남편 기일 때였습니다. 영상 통화로 그리고 사진으로만 보던 손주를 실물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아이한테 안 좋지 않을까 하루 온종일 집안에 쓸고 닦고, 아들내외가 오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저는 온 집안을 대청소했습니다. 하루에 2번씩 샤워했어요. 혹시나 내 몸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일부러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음식도 해놓고요. 아이 낳느라 몸이 약해진 그건 같은 여자만 아는 거잖아요. 애썼을 며느리 생각해서 좋다는 음식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 내외와 손자가 도착했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어쩜 이렇게 인형 같을까?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아이고, 우리 현철이 어렸을 때랑 똑같네. 아이고, 아가, 어디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니? 응? 며느리 품에 안긴 손주 아이를 보는데 꼭 아들 녀석이 막 태어났을 때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들을 품에 안았던 그날의 느낌도 떠오르고, 아들한테 다 주지 못했던 사랑을 손주에게 다시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 안도감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들 내외가 도착하기 전 몇 번이고 씻었던 손을 덜덜 떨면서 그 귀엽고 포슬포슬한 볼을 만지려 했어요. 그때였죠.
제 손을 뭔가가 탁 하고 쳐내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자기 와이프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아들 녀석의 미간도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농사일하신 더러운 손으로 아이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손은 닦으셨어요? 손소독제는 바르신 거예요? 어머니, 아이 만지실 때 저한테 말 좀 하고 만지세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엄마한테 시훈이 맡기고 오자고 했잖아. 어린애 피곤하게 서울부터 괴산까지 차 타고 오고 제사가 뭐라고. 얘,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지? 더러운 손? 예, 내가 애를 키워봤어도 너보다 훨씬 전에 키워봤고, 너희들 핸드폰 만진 손으로 애기 만지는 것보다 내가 만지는 게 더 깨끗해. 나 너희들 오기 전에 10대 번은 넘게 비누로 뽀득뽀득 손 씻었다. 그것도 알아보니까 일반 비누 말고도 소독용 비누가 있길래 그걸로 뽀득뽀득 씻었어. 뭐? 손소독제는 발랐냐고? 온 집구석을 일주일 내내 청소하고 소독하고 혼자 난리 피웠다. 됐니? 이제 됐어? 아이고, 그리고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 제사가 뭐라고 난리냐고? 아, 엄마, 이 사람이 일부러 이런 게 아니라 아기가 있다 보니까 예민한 거지.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잖아. 제사 그냥 지내지 말자고. 막말로 돌아가신 분이 음식을 먹는지 못 먹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이, 내가 오늘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진짜 노인네처럼 왜 이래? 가면 갈수록. 제사 그거 안 지내면 뭐가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정말 여러 사람 피곤하게. 아, 애 데리고 서울에서 괴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어머니, 어차피 앞으로 계속 우리 시훈이 클 때마다 어쨌든 1년에 몇 번은 어머니 뵙고 해야 할 거니까 제가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요, 어머니 농사 지으시면서 몸에 백일 대로 배긴 거름 냄새 그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어머니 왼손으로 음식물 버리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하시는 거 제가 못 본 것도 아니고 그 손으로 우리 시훈이 만지시는 거 생각만 해도 저 그거 너무 싫어요. 제가 왜 어머니한테 시터 구해달라고 했는 줄 아시겠어요, 이제? 그때도 저기 어머니가 우리 시훈이 그 농사 지은 손으로 만지는 거 싫어서 베이비시터 구해달라고 돌려 말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나 이 사람이나 시훈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냄새만 맡고 그렇게 자라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어차피 저희 집 명의 이 사람 앞으로 돌려주셨잖아요. 그 집 내놓고 학군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가 지금 캐나다 쪽으로 이민 갈 생각 중이에요. 아이 교육으로는 한국보다 해외가 나을 것 같아서요. 아들네의 말을 듣는데 세상이 그대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밀려왔어요. 그런 진부한 생각을 내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세상을 떠난 남편과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 녀석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었는데 남편이 죽어가면서도 세상에 남겨진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 돈을 남겨놨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참 서럽고 외로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눈에서 눈물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도 아들이나 며느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눈물을 삼키고 여러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소중한 너희들 자식 새끼한테 감히 더러운 손 대려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그거 아니? 얘 슬기야. 이 더러운 손으로 키운 게 네 남편이고 이 더러운 손으로 번 돈이 신혼집 구할 때 들어간 돈이야. 너희들 아까 나한테 그랬지? 이미 세상 떠난 사람 제사상 챙겨서 뭐하냐고. 이미 죽은 사람이 밥을 먹는지 못 먹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 거냐고. 그래. 너희들 말도 틀린 거 없지. 죽은 사람이 밥을 먹는지 못 먹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렇지? 그런데 이놈아. 그럼 너는 죽은 뒤에 아버지가 남긴 돈 그거 왜 받아갔니? 네 말대로 이미 죽은 너희 아빠한테 내가 나중에 하늘 봐서
그 돈 당신 아들한테 썼어야 하고 내가 써버렸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아버지니까 제사 지내자고 하는 거야. 네 아버지니까. 그래, 네 아버지 제사인데도 차 끌고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열받고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났니? 그래서 네 안사람 되는 사람이 네 엄마 손 걷어저는데도 가만히 보고 있었어? 엄마, 뭘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이성적으로. 아버지 제사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곤한 거야? 이 사람 말대로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가버리면 아버지 제사 때마다 한국 귀국해서 제사 지내라고 할 거야? 우리 그렇게까지 못해. 엄마, 세상이 바뀌면 엄마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사람 마인드로 우리한테 강요할 거야? 그래, 니들 말이 맞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예슬기야, 너희들 집 명의 그거 내가 아직 이름 못 바꿨다. 안 그래도 내일 너희들이랑 점심 먹고 같이 부동산 가서 우리 시훈이 이름으로 해줘야지 하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네. 심연철, 네 말대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가 너무 고리타분하게 살았네. 그러면 요즘 사람들 하는 것처럼 너희들 집, 너희들이 캐나다로 이민 가는 거 그거 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지금 당장 부동산에 가서 그 집 내놓을란다. 그래, 어차피 자식놈들 결혼시켜봤자 다 자기 살림하겠다고 바쁜데 나는 왜 내 살림 못 챙기고 있나 싶네. 어차피 죽은 인간 알지도 못하는 거 나중에 네 아버지 만나서 욕 좀 먹지 뭐. 나도 이제 니들이 말하는 그 더러운 농사 때려치고 팔자 편하게 여행하면서 살란다. 아이고, 그렇게 오기 싫은 길 억지로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니들론 수고비 챙겨줄게. 앞으로는 니들 마음대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잘 살아봐. 뭐하고들 있어? 얼른 가! 가서 편하게 살아. 어차피 죽은 네 아빠 제사 챙기러 오지 말고 나 죽어도 어차피 죽은 인간이 알지도 못하는 거 찾아오지도 말어라. 이제 각자 인생 잘 살자. 아들 내외가 왜 그렇게 저한테 태도를 바꿨나 했더니 아파트 명의가 자기네들 걸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아직 바꾸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남편 제삿날 자식이랑 손주가 오면 함께 가서 우리 손주 앞으로 아파트를 해줘야겠다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된 게 저렇게 아들내외 속마음을 알게 되었네요. 아들내외가 감정적으로 그만하고 이성적으로 판단 좀 하라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나도 내 인생 찾아야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는 그것들이 안면을 싹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 아들내미 안고 위풍당당하게 제게 말을 쏘아붙이던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서는 제게 손주 녀석을 들이밀더군요. 에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해가지고 괜히 어머니한테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손주가 이렇게 할머니 보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안아주실 거예요? 시훈아, 할머니한테 안겨볼까? 할머니한테 가서 시훈이 왔어요. 해보자. 어머니, 화 좀 푸세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어머니 음식 하시는 것도 같이 돕고 했어야 하는데. 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랬어요. 당신도 뭐해? 얼른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어? 엄마, 그게 아니라, 맞아. 이 사람 말이 맞아. 우리 둘 다 요즘에 예민해가지고, 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엄마가 좋고 편해도 엄마한테 말을 가려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어? 화 좀 풀어.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고 내일 뭐 어디 좋은 데로 갔다 올까? 내일 나들이 한번 싹 하고 엄마 말대로 부동산 들리면 되겠다. 어머, 그러네. 딱이다. 어머니, 저희 내일 점심 먹고 드라이브도 좀 하고 그렇게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요. 네? 너무 좋다. 그것들이 아주 사람을 바보로 알더군요.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서 정신 좀 차리려 하던 인간들이 집 얘기가 나오자 저한테 저렇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 모든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것 같겠지만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롭겠지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들놈 말대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내와 손주 녀석을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당연히 집 밖으로 나가면서도 아,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잘못했다, 저한테 싹싹 빌었죠. 우리 이러지 말자. 나 너희들한테 더 이상 안 좋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다. 너희들 인생에서 내가 그렇게 걸림돌이고 더럽고 장애물이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너희들 인생 옆에 있어서 괴롭혀. 안 그러냐? 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가. 너희는 젊잖아. 남편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고작 집 같은 거 하나 없어도 나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을 거야. 현철아, 잘 살아. 나중에 네 아버지만 내놨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줘. 이거 하나쯤은 들어줄 수 있지? 그동안 답답하고 창피한 엄마 밑에서 잘하느라 고생 많았다. 잘 살아. 그렇게 저는 아들 녀석을 낳은 이후 처음으로 매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한참 동안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를 부르다가 결국은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 집을 내놨습니다. 워낙 위치 좋은 곳에 있던 집이라 내놓자마자 나갔어요. 그 사이사이에도 사돈이라는 여자, 그리고 아들 내외는 제게 연락을 해왔죠. 어머니, 아직도 화 많이 나셨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로 캐나다로 이민 가야 해요. 저희 둘 다 회사에도 다 사직서 내놓고 이번 달이 이제 마지막 출근인데 저희 이 상태로 땡전 한 푼 없이 캐나다로 넘어가 버리면 저희 가서 시은이 고생만 시킬 게 뻔하잖아요. 그건 어머니도 아시죠? 저희 친정도 요즘에 상황이 안 좋아서 도와주지도 못한대요. 저희가 기댈 때라고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얼굴 안 보신다고 하셔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돈은 원래 그 집 저희 주시기로 하셨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어머니. 뻔뻔하게도 또 돈 얘기였습니다. 자기네들을 안 봐도 상관없으니 집 팔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캐나다로 이민 갈 때 그 집을 팔아서 가려고 했는데 집을 그렇게 됐든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이제 네가 다 컸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아들 녀석, 아니 아들이었던 그 아이는 제게 참 무서운 사람이라고 한 뒤 알겠다고 연락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과 한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그리고 지난달 아들 내외가 다시 한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캐나다 이민에 진짜 가야 하니 돈 좀 달라고 말이에요. 그 돈만 주면 두 번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돈을 줘야 할까요?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아들 내외와 인연을 끊을 때만 해도 차라리 잘 됐다. 저런 자식이라면 안 보고 사는 게 낫다. 속 시원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해대며 연락을 해오니 괘씸하기도 하면서 참 어찌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속 시원하게 조언을 해줄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의견 좀 남겨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